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있었던 1월 금통위에서 너무 중요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월 9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무주택자가 절대 모르는 아파트의 3가지 비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한다고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또는 다른 투자처를 아파트 대신 찾아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이것만 봐도 멤버십 6개월 이용료 본전 찾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주3회 멤버십 영상에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1월 올해 첫 금통위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서 기준금리 동결이 됐죠? 8회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이후 1년간 지금 3.5% 금리가 유지되고 있죠. 자, 이번 결정은요,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였고요. 시장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번 금통위가 중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12월 물가지표 때문이죠. 올해 쇼킹 부동산 첫 영상이 바로 12월 물가지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왜? 근원 CPI가요 2.8% 상승률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3.1에서 10월에 2.9 그리고 이번에 2.8 2개월 연속 크게 낮아진 근원 물가 지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근원 물가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지수, 얘는요 인플레이션의 지속성과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가 앞으로 2%로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 근원 물가를 보고 판단하는데 근원 물가가 2개월 연속 낮아지네. 그것이 12월 물가 지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끈적했던 근원 물가였습니다. 이 끈적했던 근원 물가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던 이유도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질 경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통위원들 생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가장 큰 고민이 해결되고 있네? 그럼 이것을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통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번 금통위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금일 발표된 통방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1월 금통위에서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거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갔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고문이 들어갔었는데 1월 금통위에서는 이 내용이 빠지고요.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의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 3개월 이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금통위원들이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냐 안 열어놨냐, 이것도 지금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작년 상분기까지는 모든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었어요. 하지만 10월 금통위에서는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그랬었고, 11월 말에는 4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좀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금통위원 전원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왜? 물가 지표에 따라서요. 이만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금리는 더 안 올리겠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것인가?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봤죠. 일단은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모든 금통위원이 공감을 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총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현재 금리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물론 변수가 있죠. 미국의 물가나 연준의 통화정책, 경기, 그리고 유가 등을 봐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6개월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금통위 이후에 기자들 속보는 이렇게 나왔어요.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 낮아져. 단,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는 유력하게 기준금리 3.5%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기준금리 이하로 낮아진 채권금리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국채 3년물 같은 경우는 3.22%거든요. 기준금리가 3.5%인데 그거보다 한참 낮더라? 그랬더니 이창용 총재가
장기채는 지금 미국 금리 연동이라서 평가하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특정 자산에 대해서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단기물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딱히 이 채권 금리가 시장의 기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런 말도 하지는 않았어요. 자, 요즘 부동산 유튜버 그리고 부동산 관련 뉴스들의 굉장히 메인 주제죠. 바로 태형건설 사태.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냐 마냐 오늘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태형건설 사태가 건설업계 전체로 갈 이슈냐? 그렇게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 태형건설이 유난히 위험 관리를 못한 케이스라고 하네요. 물론 태형건설 말고도 몇몇 건설사들이 좀 위험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채권단 중심으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서 PF 사업장 중 약 10%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이것이 뭐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고, 실제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때 통화 정책을 이용하거나 또는 발권력을 이용해서 대응할 건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자, 기자가 비트코인 ETF 허용은 어떻게 보냐고 물어봤어요. 지난 간밤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11개를 승인해줬죠. 이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성이 유입될 거란 기대감에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자, 이창용 총재는 이 비트코인이 이미 화폐가 아닌 것은 정해졌다. 다만 시장에서 인정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이번 금통에서도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를 했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야, 지금은 중립금리를 넘는 이제 긴축 상황인데 여기서 중립 수준까지 낮추는 것도 경기 부양으로 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을 좀 회피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번에도 이야기를 했고요.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가 바로 집값이 비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 저희가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정부가 가계부채 목표를 100% 이하로 잡은 거 알고 있냐? 자, 10월 17일 기준으로 정부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1%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것을 100% 이하로 잡겠다? 야, 그럼 고작 2%포인트만 낮추면 되잖아.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창용 총재가 전혀 다른 답변을 했어요. 야, 정부가 가계부채 목표를 낮추겠다는 거,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이것을 시도하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지금 정부는 대단한 일을 한 거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임기 후에도 이제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가계부채는요,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게 한국은행과 정부의 목표입니다. 가계부채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가계부채는 줄어들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는 어떻게 보냐 기자가 질문했더니 일단 좋은 제도라고 답변했어요. 얘가 1월 29일부터 시행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덧붙인 게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거액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처럼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낭패를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책 모기지 대출의 DSR 포함 필요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 DSR을 포함시켜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걸로 했거든요. 이창용 총재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금통일에 이런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쇼키부동산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요, 자산시장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화량을 공급해서 물가 상승률을 유지시키는 자리예요. 왜? 통화량을 계속 공급시켜서 화폐 가치를 떨어놔야 자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예금을 하거나 현금을 보관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가난해진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통화량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고물가 상황이라서 이제 통화량을 공급하지 않고 본원 통화가 줄어들고 있죠. 고물가 상황에선 당연히 이창용 총재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물가는 언제든지 변하죠. 왜? 1년 전과 비교하니까 지금 엄청 높은 고물가 상황, 물가가 비싸죠. 1년 지난 후에도 이 물가가 유지된다면 저물가라고 하고 한국은행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지 말고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기준금리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는요, 금리 인상과 다르게 은근슬쩍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주기적이었던 전 한국은행 총재도요, 은근슬쩍 내쳤죠. 야, 우리 이제부터 금리 본격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는 발언을요, 그대로 믿지 마시고요. 1년 뒤, 2년 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